안녕하세요.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저는 토마스 박이라고 하고요. 애마존 웹 서비스 솔루션 아키텍처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저희들이 새로 개발한 신규 서비스들을 살펴보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30% 이상의 자원을 여러분 고객에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제가 거의 50분 정도의 세션에 여러분들의 여기에 질문에 대답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IT 업계에는 2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여러 회사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회사 IT 조직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본 그런 IT 조직은 여기 보시는 이 차트처럼 거의 5개의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Information Security, 기존에 있는 스큐리티를 담당하는 부서죠. Business Application, 그 회사의 고객을 위해서 쓰이는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Corporate Application, 그 회사 안에서 쓰이는 이메일, Financial, HR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부서입니다. End User Computing, 데스크탑이나 네트워킹, 그리고 텔레폰 같은 것을 담당하는 부서죠. 그 밑에 Infrastructure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는 다른 종류의 부서들을 서포트해주는 식으로 거의 돼 있죠. 그러면 왜 Infrastructure는 다른 부서들을 서포트하고 센트럴하게 쉐어하는 리소스로 남아 있을까요? 저는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고 거기에 드는 부서들의 필요한 점을 계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9년 동안 여러 종류의 IT 부서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IT 부서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다른 종류의 이 모든 5가지 종류의 IT 부서들을 위해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크립션들을 많이 쓰죠. 그 인크립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인크립션을 안전하게 보완하기 위한 키입니다. 그 키 매니지먼트를 저희는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는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데스크탑, 버추얼 데스크탑 같은 기존에 있는 데스크탑들을 클라우드 상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애마존 워크스페이스라는 기술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립니다. 요즘 많이 쓰는 이메일, 저희들이 최근에 출간한 애마존 워크메일은 기존에 있는 인터프라이즈 메일 서버 같이 클라우드 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쓰실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전 세계 거의 1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미디어 컴퍼니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50개가 넘는 데이터 센터를 클로즈하고 거의 모든 워크로드를 저희 애마존 웹 서비스 안에 들어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은 10,000명이 넘는 컨트랙트를 위해서 데스크탑, 버추얼 데스크탑 인바이러먼트를 저희 클라우드 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키노트 많이 들으셨죠?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분들이 해야 할, 그리고 그분들의 고객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저희 AWS를 씀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은 CIO, CTO 그리고 CEO 같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존 사용하면 가격이 저렴이 된다. 아마존 사용하면 기술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더 빨리 할 수 있다. 아마존을 사용하면 전 세계에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다. AWS를 쓰면 더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해야 할 일, 그분들이 필요한 일들을 그분들의 고객을 위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를 씀으로써 30%, 40% 여러 가지 종류의 이윤으로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각 회사마다 틀리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는 EC2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 고객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AWS는 왜 이런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거의 12년 전에 AWS가 아닌 Amazon.com에는 이러한 거대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죠. 이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항상 업그레이드하거나 체인지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큰 시스템이 부하가 되었을 때 전체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민을 했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테크니컬, 아키텍처 레벨 변화고, 두 번째는 우리 조직의 개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키텍처 개발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변화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큰 그 덩어리의 시스템에서 나와서 아주 작은 100개, 1000개의 서비스들을 다시 만들고 그 서비스들이 API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종류의 시스템이었죠. 하나의 장점은 하나의 서비스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체의 시스템이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 Amazon.com 리테일 사이트에 들어가는 웹 서비스들의 디펜던시 맵입니다. 이 한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서비스 콜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런 서비스들을 마이크로 서비스들하고 부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저희들의 오르기니제이션의 변화였습니다. 그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그 많은 서비스들을 계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작은 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권 그리고 책임감을 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서비스들에 들어가는 모든 일을 하는 데서 그 팀이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죠. 저희들은 그런 팀들을 투피사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 이 한 팀에서 두 판의 피자를 시켰을 때 그것이 모자른다면 그 팀은 다시 나눠져야 하는 사이즈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팀들을 DevOps 팀이라고들 하죠. 여러 가지 수백 개, 수천 개의 서비스 그리고 수백 개, 수천 개의 팀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저는 예전에도 쓸 수 없고 쓰지도 못했던 툴들, 그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서로 연결을 해야 되고 엄청난 양의 서비스, 그 다음에 거기에 배포, 거기에 롤백,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더 이피션하게 그들이 개발하고 디플로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없었던 그런 도구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도구를 찾았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도구가 없으면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아폴로라는 도구입니다. 아폴로는 배포를 도와주는 도구죠. 그 배포는 자연적으로 오토매틱리 하면서 다운타임 없이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헬스 체크와 대시보드로 그 배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줍니다. 만약에 안 됐다 하면 롤백도 가능한 그런 오토매틱 툴이죠. 또 하나의 툴은 파이프라인이라는 툴입니다. 여러 가지 이 개발하는 상황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맨 처음에는 디벨롭먼트를 코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 대해서 이너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을 넘어가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단계를 continuously 할 수 있는 툴입니다. 요즘에는 CI/CD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 이 단어는 저희들이 옛날에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했던 식의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는 애마존 개발자들은 거의 90% 넘는 이들이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하고 개발을 합니다. 저희들이 만든 아폴로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빠른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코드를 넣고 유닛 테스트를 하면서 스테이징에 넘기고 넘긴 그 자체를 다시 프로덕션에 넘기고 그 넘긴 서비스들을 고객들이 다시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주는 그런 계속적인 사이클을 오토메이션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만든 도구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팀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리고 다양한 인바이러먼트, 계속되는 딜리버리,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배포한 숫자입니다. 50 million. 이 숫자는 초당 치면 하나 반, 1초당 하나 반의 배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작년의 수치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은 Amazon.com 개발자뿐만 아니라 AWS 고객님들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물었습니다. 이런 도구를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쓰면 안 되냐.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의 코드 서비스를 이번에 내놨습니다. 코드 커밋, 코드 파이프라인, 그리고 코드 디플로이먼트. 이렇게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다면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맞춰서 빨리 돌아가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그 위에 코드가 나오면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고 거기에 안정성 있게 나오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요즘들 많이 쓰는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들의 장점은 OS 위에 프로세스를 아이솔레이션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좋은 장점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디펜던시가 아이솔레이션 됐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디플로이하고 매니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virtual 이미지보다, 그러니까 가상화된 이미지보다 훨씬 작은 이미지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거의 10분의 1의 이미지죠. 그러면 포러빌리티가 있겠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만 있는 그 시스템만에 돌아간다면 어디서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컨테이너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 가지 프로블럼들, 페인 포인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클러스터에 대한 매니지먼트, 컨피규레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또
availability, scalability, 스케줄링이나 모니터링 하는 그런 기능. 또한 만약에 그런 컨테이너들을 AWS 안에서 사용하신다면 여러 가지 AWS 서비스와 이너그레이션을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AWS 고객님들은 저희한테 또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런 컨테이너를 매니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달라. 그래서 저희는 Amazon EC2 컨테이너 서비스라는 것을 개발하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Amazon EC2 컨테이너 서비스는 빌딩 블록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테이너들을 매니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줄링이나 퍼포먼스 모니터링 그리고 스케일을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드는 모든 스퀘어리 AWS 안에 클라우드 상에서 스퀘어하게 보안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와 이러한 자동적으로 컨테이너를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의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버들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들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썸네일로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한다면 그 썸네일을 바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버,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런 코드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거기에 뜨는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스퀘어리, 디플로이먼트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서버들을 클라우드상, AWS 상에서 이용을 하신다면 이런 형식으로 EC2 서버들을 운영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 작은 작업, 하나의 이미지를 썸네일로 바꾸는 작업은 굉장히 손쉽게 코드로 만들 수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 몇 개가 넘는 서버들을 운영하고 어로 스케일을 컨피규어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한다는 것은 배꼽이 배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 없이 그런 서버들 메인테넌스를 하지 않고 코드를 직접 돌리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해냈습니다. 이벤트를 그 이미지가 들어오고 풋으로 들어오고 그 이벤트를 알아차리고 정확하게 코드만 넣어주시면 그 코드는 자동으로 돌리는, 그리고 그 코드로 인해서 썸네일이 생산되는 AWS 람다입니다. AWS 람다는 여러분이 직접 쓰신 코드를 클라우드 상에 올려놓으시면 그 코드가 엑스큐션 되는 서비스입니다. 서버 하나 없이. 이런 람다를 쓰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서버들을 없이 여러분들이 쓰신 코드를 직접 업로드를 하시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들어가 있으시다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통해서 그 코드가 나옵니다. 코드는 인풋, 아웃풋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틀린 유즈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개발자들은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에는 과거에 있던 일들을 돌려서 애널라이즈하고 거기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만드는 리포팅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리얼타임이라고 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데이터를 알아차리고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개발자분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니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프리딕션이라고 합니다. 또 머신 러닝이라는 것은 그런
prediction, 미래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프로세스하고 거기에 대한 패턴을 이해함으로써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머신 러닝을 합치면 똑똑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머신 러닝 없이 만약에 개발을 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드론을 파는 회사입니다. 49불 99전에 이 프로덕트를 팔기 위해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내기 위해서 어떤 분에게 타겟을 하기를 원합니다. 미래죠. 누가 살지 모르는데 살 수 있는 사람한테 보내고 싶은 것이죠. 기존에 어플리케이션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SQL 같은 거를 돌려서 자기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실 것입니다. 30일 전부터 우리 회사 물건을 산 사람들 고객 리스트 이런 식으로 쿼리를 뜨겠죠. 근데 그 쿼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고객이 있었다면 타겟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내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난감만 산 고객을 쿼리를 하겠죠. 그럼 쿼리를 고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고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라이프 소프트웨어 사이클을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리스트도 엄청나게 긴다면 조금 더 타겟팅한 쿼리를 날리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리겠죠. 헬리콥터, 그러니까 장난감 중에서도 헬리콥터 그리고 200불 이상 산 고객 조금 더 내로하겠죠. 그런 분들이 저런 드론을 49전, 99전을 내고 살 것이라는 게 마케팅 팀의 입장이었을 것도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쿼리를 자꾸 고치고 하는 일들은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 고객님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니즈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타겟하고 내일은 이런 사람들을 타겟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고쳐 나간다면 그 속도를 맞춰 나가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거기에 리스를 계속적으로 어플라이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똑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을까요? 저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머신러닝을 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머신러닝을 구축하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머신러닝에서 나온 패턴들, 그 다음에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어플라이하기까지는 엄청난 양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서버들을 이용해서 그 모델들을 돌린다면 굉장히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저희 애마존 머신러닝은 이러한 페인 포인트를 없애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들이 거의 20년 전 계속해서 개발하고 알았던 노하우를 여러 바탕으로 머신러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같은 개발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인트레스팅한 것은 이런 머신러닝 테크놀로지를 몇 초 만에 디플로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서비스는 여러 가지 피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포인트만 해주면 이런 분포들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또한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프레딕션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모델들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퀄리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얼마만큼 액큐레이트하게 모델이 돌아갈 수 있는지 조정을 하고 그 모델을 계속적으로 변화시켜서 정확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머신 러닝들은 어떻게 쓰실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배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통해서 머신 러닝 프로세스를 돌립니다. 즉, 이런 이 다이그램은 데이터가 만약에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싱, 아마존 레시프트에 있다면 그 데이터를 아마존 머신 러닝으로 통해서 아웃풋을 S3 같은 곳에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긴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업그레이드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리얼타임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API를 통해서 머신 러닝을 직접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결과를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직접 활용하셔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 퀄리티를 임프루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머신러닝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머신러닝들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IT 어플리케이션에 나오는 시스로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바일 단말기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IoT에서 나오는 센서 데이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데이터,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그 데이터를 써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돌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시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프레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써왔던 RDBMS 디자인은 그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점점 올라오는데 디자인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는 데이터 홍수를 맞았는데 집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의 옛날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는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SQL Transaction Cache Logging이 한 박스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케일 업 트랜잭션이 많이 있어 그 스케일을 업하려면 메모리를 더 넣든지 CPU를 더 넣든지 하는 종류의 스케일을 합니다. 또 많은 트랜잭션이 자꾸 들어오면 어떤 형태의 아키텍처가 나올까요? 샤링을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박스를 그대로 카피해서 레플리케이트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왜냐 하나의 박스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이 SAN이라는 조직의 디스크와 캐시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식의 디자인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 많이 쓰는 SAN에 들어가는 클러스터 데이터베이스들이 거의 이런 식의 종류의 디자인이 있는 거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죠. 하나는 이런 식의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을 한 것은 엄청나게 비싸요. 두 번째는 한 번 그런 디자인을 하고 들어가면 체인지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세 번째는 availability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마존 엔지니어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디자인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 숙제를 내줬어요.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하나는 70년대에 만들어진 기존의 RDBMS 디자인은 싫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AWS의 모든 서비스들을 다 이용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나온 게 Amazon RDS Aurora입니다. RDS Aurora는 MySQL compatible한 Enterprise Scale 데이터베이스입니다. Aurora의 스토리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3개의 AZ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으시면 6군데에 그 데이터가 복제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쓰는 SSD, 굉장히 속도가 빠른 SSD를 이용해 여러분들이 64TB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디자인은 어떠한 장점이 나올까요? 저는 failure를 굉장히 막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2군데에서 아니면 AZ에서 fairly 났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read와 write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6군데에 카피되지만 3군데에서 이슈가 있다면 그래도 계속적으로 read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automatically failure를 복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는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제 생각에 저는 한 10년 정도 DBA 역할을 했는데요. 가장 불편한 게 데이터베이스를 리스타트하고 올릴 때 캐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 캐시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크래시가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스타트할 때. 그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캐시,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메모리에 있던 그거를 복구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틀린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프로세스와 캐시 프로세스를 따로 놨습니다. 무슨 결과가 났겠습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아무리 리스타트 하더라도 캐시는 가만히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고요? 리스타트나 크래시가 있을 때 엄청난 빠른 속도로 리커버리가 됩니다. 클라우드상이죠. 클라우드상에서는 페일리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가 가지고 전기를 빼단든지 디스크를 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페일리어를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페일리어를 SQL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립니다. Alter System Crash, 그러니까 크래시를 시뮬레이트하는 SQL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진정으로 크래시가 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지, 거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테스트하실 수 있는 기능을 드립니다. 데이터의 홍수는 데이터뿐만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share file server, 굉장히 많이 쓰시는 파일 시스템이실 것이에요. 근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 IT 어드미니스트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얼마만큼 그 양의 스토리지가 필요한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버짓 프로세스가 1년에 한 번씩 한다면 1년에 한 번씩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거의 예측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넘쳐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예측을 해요? 도저히 못합니다. 또 그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하드웨어들을
퍼체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들을 메인테넌스를 하고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거 해보시신 아는 분들은 그거를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리스펙트가 많아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십니다.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프레셔를 받아요. 왜냐?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 디맨드를 달라는 거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디맨드가 있을 것인지. 개발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어떻게 내 어플리케이션을 언제 어떻게 쓸지 예측을 하고 디맨드를 그걸 만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측을 하기를 위해서 디맨드를 줬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죠. 프로젝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하드웨어를 퍼체스 하시고 메인테인 그 셋업을 하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개발하시는 데 드는 시간이 깎아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너였다면 엄청난 양의 투자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투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을 써야 한다는 이치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Elastic File System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Elastic File System, 즉 EFS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EFS는 심플합니다. 둘째, EFS는 elastic합니다. 셋째, EFS는 scalable 합니다. 첫째로 EFS는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 파일 시스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퍼체스를 하고 셋업을 했던 하드웨어를 퍼체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드는 네트워크, 모든 파일 서버들의 동작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 시스템은 몇 초 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그런 파일들을 직접 쓰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저희들은 NFS 버전 4를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OS들이 그런 파일 시스템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API 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그 EFS의 프라이싱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쓴 만큼 내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예측은 여러분들이 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EFS는 일라스틱합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집어넣으면 늘 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딜리트하면 줄어듭니다. 그 작업을 automatically 합니다. In fact, 여러분들이 프로비전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실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파일을 넣으면 늘어나고 파일을 딜리트하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EBS를 만약에 쓰셨다면 이거하고 완전히 틀린 종류의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BS는 뭐 500 gig이면 그만큼은 알로케를 하고 쓰는 형태의 스토리지인데 EFS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니멈 피드가 없습니다. EFS는 마지막으로 스케일러블합니다. 그 파일 시스템이 테라바이트까지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드는 throughput이나 IOP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퍼포먼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제 생각에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EFS를 여러 가지 EC2 서버들을 커넥트해서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EBS, 기존에 있는 EBS와는 완전히 틀린 형태의 스토리지죠. 왜냐? EBS는 하나의 서버에만 붙을 수 있는데 EFS는 여러 가지 EC2 서버를 붙이고 그 서버들의 I/O를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Share File System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저는 클라우드가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저는 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저희는 계속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기존에 있던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IT 서비스들을 AWS로 옮기면서 나오는 비용 절감이나 시간 절감을 여러분들의 고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AWS는 여러 가지 형태의 피처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서비스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제 스토리를 한번 쉐어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2007년에 AWS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컨솔에 들어가서 EC2를 한번 띄워보고 그렇게 임프레스한 서비스라는 느낌은 안 들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에 AWS를 다시 접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1년이죠. 그때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거의 모두 운영,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서비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AWS에 입사한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후 더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계속적으로 쓰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30% 이상의 자원을 여러분 고객한테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